오래전부터 효를 중시해온 우리나라에서는 존속사례가 다른 사례에 비해 훨씬 더 흉악한 범죄로 취급된다. 존속살인 사건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면 여론은 그것을 쉽게 천인공노할 범죄, 해등 범죄로 비난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 살인과 존속살인을 다르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존속살인은 살인사건들 중에서 비중이 높은 편이며 그 동기도 다양하다. 단지 존속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다른 살인보다 가중처벌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평소 친부의 폭력에 시달리던 청소년이 아버지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집을 나와 길 가던 낯선 소녀를 폰풀이 대상으로 죽이는 것과 그 청소년이 직접적인 분노의 대상인 폭력적인 자신의 친부를 살해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쁜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겠는가? 전자는 살인자가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지만 상대가 만만한 상대이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폭력보다 더 큰 폭력을 행사하여 분노를 해소하는 비열한 행위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육체적 손상과 사회적 비난의 위험을 감수하고 살인자 본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보통 법의 심판은 후자에게 더 큰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물론 모든 존속 사례가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는다. 유산이나 보험금 등을 노리고 부모나 자식을 살해하는 것, 폭력에 시달리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존속을 살해하는 것, 간병에 지쳐 부모나 자식을 살해하는 것 등의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는다. 이번에 비교하는 두 사건은 모두 친부모를 살해하고 완전 범죄를 꿈꾼 흉악한 범죄이지만 서로 다른 수준의 처벌을 받았고 법 감정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주는 박한상 사건과 이은석 사건이다. 박한상과 이은석 두 사람의 살인 동기와 행위에는 유사한 점도 많다. 두 사람 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했고 살인에 이르기까지 어려서부터 부모와의 갈등이 점점 더 커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외에도 박한상의 경우에는 동생이, 이은석의 경우에는 형이 가족 구성원 내에 존재하였고 그들이 어려서부터 경쟁 혹은 비교 대상의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 살인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은석은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형과 함께 자신의 부모로부터 특히 어머니로부터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하며 성장했다.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무관심하면서 자신은 존중받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남자였다. 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종교에 빠져 있었던 데다가 남편을 악마 취급하였고 자식들에게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남편이 성취하지 못한 엘리트로서의 삶을 살도록 강요했다. 그 과정은 자식들에 대한 폭언과 폭력의 연속이었다. 부부끼리도 걸핏하며 싸웠고 항상 각방을 사용했다. 어려서부터 체구가 작고 자신감이 없었던 이은석은 중학생이 되자 과거에는 친했던 하지만 자신과 달리 급격히 성장한 한 친구로부터 지독한 학교폭력에 시달렸고 그것은 왕따 수준으로까지 발전한다. 하지만 순종적인 아들이었던 이은석은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어머니에게 덜 맞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여 학창시절 내내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였다. 박한상은 한약재 관련 기업의 대표를 아버지로 둔 금수저였다. 어려서부터 남부러울 것 없이 컸지만 장남인 그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 아버지와 자신의 진로 문제로 갈등이 점점 심해졌다. 그래도 그는 고등학교 시절 독실한 신자였던 아버지의 바램대로 표면적으로는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도 공부는 못해도 리더십 있게 친구들과 어울리는 편이었다. 하지만 박한상은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고 일찌감치 친구들과 술 담배를 하였기 때문에 독실한 신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목사와 상의하여 그를 강남의 명문고로 전학을 보낸다.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싫어 박한상은 아버지에게 매달려 자신을 전학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때 그의 아버지가 장남에 대한 자신의 기대치와 박한상의 능력치, 그가 원하는 삶 사이에서 좀 더 타협적이고 절충적인 선택을 했다면 나중에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강남으로 전학을 간 박한상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불량한 불층 자제들과 함께하며 점점 더 방탕한 생활로 빠져든다. 이은석의 형은 자신과 달리 자주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대들며 집안 분위기를 더 안 좋게 만들기 일쑤였다. 형의 그런 태도에 이은석은 더욱더 부모에게 순종하고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둘째 아들이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서울대에 합격하지 못하고 고려대에 입학한 것에 크게 실망했다. 이은석에게 이것은 명문대에 입학했음에도 평범한 4년제 대학의 학생이었던 형과는 차별화되었던 집안에서의 자신의 비교 우위가 사라져버린 것을 의미하는 일이었다. 그는 군에 입대했어도 중학교 시절처럼 왕따를 당하며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다. 저녁 후 집으로 돌아온 이은석은 자주 집장촌을 찾아가 외로움을 달랜다. 그는 그곳의 여성들에게 단순한 성적 관계뿐 아니라 포옹과 키스를 부탁하고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녀들과 교감하려고 노력했다. 사회의 소외된 계층이었던 그녀들에게서 그는 깊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생이 된 후부터 집에 잘 들어오지 않던 형에게 이은석의 어머니는 거주할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다. 이때 이은석의 명의로 부족한 돈을 대출까지 받게 했다. 이은석은 그동안의 인내와 복종에 대한 이 어이없는 결과에 대해 어머니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만다. 그는 얼마 후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당한 일들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며 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오히려 오래전 일들을 그때그때 얘기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들춰낸다며 그를 비난했다. 이윤석은 어려서부터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며 무기력하게 복종만 해왔지만 나이가 들면서 대학과 군대, 집창촌 등을 겪으며 조금이나마 확장된 그의 세계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부모를 용서해줄 수 없는 상태였다. 비행 청소년이 된 박한상은 그래도 간신히 지방대에 입학했다. 방병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그는 미국 유학길에 올랐는데 부모의 시야에서 멀어질수록 그의 방탕함은 더욱 심해질 뿐이었다. 마약과 도박에 중독된 박한상은 부모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탕진하였고 그의 아버지는 결국 장남을 한국으로 불러들인다. 고국으로 돌아온 박한상에게 가족들은 예전같이 않아 보였다. 동생은 한의대 입학에 성공해 금방이라도 아버지의 후계자가 될 것 같았고 그동안 혼을 내면서도 뒷처리를 다 해주던 아버지는 이제는 자신의 도박빚을 갚아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어쩌면 그의 영혼만 도박과 마약으로 이미 돌이킬 수 없게 타락해져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윤석은 용기를 내기 위해 양주를 몇 잔 마시고 잠든 어머니를 망치로 몇 차례 때려 살해했다. 그리고 4시간이 지나 그는 다른 방에 잠들어 있던 아버지도 망치로 살해한다. 훗날 그는 당시에 혼날 곳이 두려워서 아버지도 살해했다고 진술하지만 그보다는 4시간 동안 갈등하다가 막연히 완전 범죄를 기대하면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이윤석은 이어 2 시신을 토막내어 밖으로 나가 여기저기에 유기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박한상은 나름대로 치밀하게 완전 범죄를 준비하며 부모를 죽여 유산을 상속받기로 결심한다. 그는 먼저 휘발유와 등산용 칼을 준비했다. 당시 그와 그의 부모는 집을 리모델링하느라 지하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고 12살이었던 그의 사촌동생도 잠시 집에 데리고 있었다. 모두 잠들었을 때 그는 옷을 벗어 알몸인 채로 양손에 칼을 하나씩 쥐고 있었다. 그 칼에 찔려 고통 속에서 깨어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박한상은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고 두 사람의 몸 수십 군데에 상처를 내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 와중에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인지 알고서 그랬는지 강도로 생각해서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박한상의 종아리를 입으로 세게 물었고 이것이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몸에 혈흔 같은 것이 남을까봐 알몸으로 부모를 난자한 박한상은 샤워를 한 뒤 집에 불을 내고 유유히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집안에 아직 잠들어있던 그의 사촌동생도 그 화재로 사망한다. 토막이 난 이윤석 부모의 시신 일부가 발견되고 지문 감식을 통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이윤석의 집을 찾아가기에 이른다. 극도로 불안에 떨기 시작하고 횡설수설하는 이윤석을 경찰서로 데려와 이것저것 묻는 사이 다른 경찰들은 그의 집에서 혈흔 등 살인의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윤석은 결국 수시간 만에 울먹이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자칫하면 박한상은 자신이 원한 대로 완전 범죄에 성공할 수도 있었다. 혼자 살아남은 그를 수상하게 보던 경찰들을 친가 식구들이 나무랐고 누군가의 손에 만신창이가 된 부모의 죽음에 우열하고 장례식장에서는 기절까지 하는 그를 보며 의심을 거둘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한상을 병원에서 살펴준 간호사가 그의 머리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제보한 덕분에 경찰들은 그에 대한 수사를 비밀스럽게 지속한다. 그런데 며칠 동안 그의 전화를 도청해도 경찰은 살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그의 친척 중 한 명이 박한상의 다리에 사람에게 물린 것 같은 상처를 봤으니 조사해보라고 조언을 하였다. 경찰은 그를 다시 한번 찾아가 다리에 난 이빨 자국을 조사하여 그것이 사망한 박한상 어머니의 치열과 같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이윤석은 재판 중 형과 고등학교 친구들의 증언으로 살인자이기 이전에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음이 드러났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사형은 면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초반에 그런 판결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었으나 진영까지 그의 범행 원인을 부모에게서 찾았기에 정상찬작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박한상의 경우는 시기가 90년대 중반이기는 했지만 본인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고 그가 자라온 환경에서 별다른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판사도 그가 부모를 살해한 것에 대해 감형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해서는 안 될 나쁜 행위들을 비교하는 것이 편치는 않지만 그 행위들에 대한 처벌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본다. 여러분은 박한상과 조두순 중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가? 조두순의 경우 가해자 본인이 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죽건 말건 관심은 없었고 혹시 피해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살해 의도는 없었던 주체감형 범죄가 될 것을 기대했던 교활한 범죄자였다. 그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화장실이었던 범행 현장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열심히 물청소를 했고 의식을 잃고 내장이 몸 밖으로 나온 채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의 몸에도 그 한겨울에 차가운 물을 뿌려댄 인간이었다. 조두순과 박한상 둘 다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악마 같은 범죄자로 느껴질 것이다. 피해자에게 과연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를 따지면서 조두순을 더 나쁜 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두순이 받은 형량은 겨우 12년에 불과하고 내년이면 출소할 예정이다. 그럼 조두순과 이윤석 중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가? 이윤석은 구속된 후 2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복역 중이며 다시 말하지만 조두순은 내년이면 12년형을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다. 다시 이윤석과 박한상을 비교하면 이 둘은 자신의 형제와 스스로를 비교하며 차별적인 처지에 놓이자 그것이 범행의 트리거 역할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두 사건의 가해자들과 조두순을 비교한 것도 법적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다. 범죄자들의 범행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고 양형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게 잘못되어 있고 극단적으로 차별적인 처벌들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도 이것은 사악한 충동들과 부당한 피해들에 대한 트리거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그것은 선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할 것이고 무엇이 더 정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더 악한 것인지를 혼동스럽게 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악마적인 심성을 가진 괴물들은 자신의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면서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더욱 집착하게 될 것이다.